축구를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결과는 시티의 1점 차 승리였지만 경기 운영부터 흐름을 잡고 득점하는 과정까지는 맨시티가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XG값이나 슈팅 숫자와 기회 창출 등 여러 통계들이 맨시티가 더 우위를 점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술을 자세히 짚어보면 펩과 투헬의 라인업에서는 서로가 의도했던 포인트들이 달랐습니다. 먼저 투헬은 1-3-5-2 포메이션 체제로 준비했지만 이전까지 투헬은 항상 3명의 공격 자원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3명의 미드필더를 중원에 배치한 점을 봤을 때 투헬은 중원을 더 두텁게 만들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양쪽에 코바치치와 캉테를 두고 맨시티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편하게 점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투헬은 앞선에서 많은 선수들을 두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기보다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지키기 위해 라인을 낮추고 수비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실점하기 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펩은 1-4-3-3의 스타팅 라인업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1-4-2-3-1에 가까웠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는 워커가 안쪽으로 좁힘과 동시에 넓게 움직여주기도 하지만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넓게 위치하면서 시티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로드리에게 부담되는 원볼란트 역할을 베르나르드 실바가 넓게 내려오면서 도와주는 역할이었고, 반대로 더브라이너는 실바가 중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티는 좌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제주스가 위치했던 우측면은 주로 좌측면에서 우측면으로 전환되면서 제주스가 마무리해줄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좌측면으로 쏠린 공격 패턴을 보였을 때 그릴리시, 더브라이너, 포덴을 활용한 짜임새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주로 맨시티 공격진들이 보였던 움직임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릴리시와 더브라이너가 상대 맨투맨을 끌고 전진할 때 순식간에 포덴에게 공간이 열리면서 측면을 전환하는 움직임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맨시티가 지난 아스널전과의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방식인데요. 이러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포덴이 단순히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이 선에서 측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환하면서 제주스는 한쪽 면만 몸을 열 수 있도록 페널티 박스 안이나 측면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어서 제주스에게도 볼을 다룰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 패턴은 첼시의 캉테와 코바치치를 유인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첼시는 앞쪽에서 투톱이 상대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 타이트하지만 측면에서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제어하기 위해 캉테나 코바치치가 각각 앞쪽으로 전진할 때 주로 그릴리시가 넓게 위치해주고 더브라이너가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릴리시가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더브라이너가 위치한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줄 수 있는 볼루트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더브라이너가 컷백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바도 안으로 좁히면서 마무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움직임도 첫 번째처럼 그랬듯이 그릴리시와 더브라이너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칸셀루가 측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파이널 서드까지 안으로 맨시티가 진입할 수 있었던 패턴들이었습니다. 이런 3가지 움직임 패턴을 봤을 때 공통점은 그릴리시와 더브라이너가 한쪽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첼시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유인하고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시티와 첼시의 두 경기를 봤을 때 시티의 빌드업과 움직임은 상당히 정적인 포지셔닝들에 가까웠고, 또 펩은 수비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하는 점을 가장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인트로 잡고 생각한 움직임 패턴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들은 수비 상황에서의 압박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시티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 상황과 시티가 공격 상황에서 볼을 뺏겼을 상황에 대해 빠른 압박을 보였는데요. 전방 지역에서 인터셉트와 태클 성공이 많았던 만큼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이 방해한 방법이 가장 재밌는 이유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패했을 당시
나왔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4-2-3-1 수비 형태를 갖추고 그릴리시, 포덴, 제주스는 첼시의 수비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더브라이너가 시종일관 조르지뉴와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의 빌드업은 측면으로 자주 집중되기 때문에 풀백도 전진하면서 캉테와 코바치치를 로드리와 베르나르 실바까지 전진해서 압박하는데 첼시가 우측면으로 볼 전개를 이어나갈 때는 칸셀로도 전진하지만 더브라이너까지 측면으로 같이 포진될 수 있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제주스까지 좁히면서 아예 한쪽 측면에서 첼시가 압박을 풀어나가기 어렵게 압박 템포도 빠르게 가져갔는데요. 이런 압박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첼시의 코바치치도 전진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첼시는 주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진행할 때 조르지뉴와 캉테가 위치한 우측면에 쏠려서 좌측면이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펩은 첼시의 우측 공간을 수적으로 동료를 만들지만 압박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첼시가 압박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제주스까지 반대편으로 좁히면 첼시가 우측 공간에서 풀기 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투엘이 코바치치를 기존의 마운트와 하베르츠에 가깝게 역할을 부여했지만 펩이 이 부분을 철저히 제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형적인 1-3-5 형태로 코바치치도 후방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돕기도 했지만 첼시가 좌측에서 우측이든 우측에서 좌측이든 후방에서 전환만 할 수 있다면 아스필리쿠에타와 알론소가 측면에서 안으로 좁히는 움직임이나 리디거나 크리스텐센이 전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압박을 풀고 해당 측면으로 공격 전개를 진행하기보다는 측면을 전환해 상대 숫자가 얼마 없는 측면을 공략하는 게 전방에 있던 베르너의 속도를 활용해 볼 때 가장 원활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